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대학이죠. 우리가 수능 최저라는 건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커다란 건들덩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다, 수능 체제 없어도 된다 라고 하면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는 거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 체제가 미반영된다는 것은 다른 요소를 크게 반영한다는 뜻이죠. 그럼 다른 요소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 학교 프로파일 등이라고 한다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학생부의 비교과의 내용이에요. 비교과라고 한다면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는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등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가 의대를 지원해서 의대를 합격하기에 가장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의대를 합격하기 좋은 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 내신 성적도 안 되고 활동의 우수성도 별로 없는데 의대 가기 좋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의대 넣어서 의대 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약 50명 정도 인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강원대학교가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49명이 의대에서 선발하게 되면서 인원이 늘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또 정원이 늘었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경쟁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20학년도에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 경쟁률의 하락이 수시의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2021학년도에 입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수능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의대를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주어지는 평가 항목은 약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학생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또 실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진 대학에서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낮게는 한 25%, 높게는 한 35% 정도의 선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국 의대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입시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 또는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대학교, 연세대,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를 비롯한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불안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유리한 요소만은 아니다, 이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입시에서는 다단계 전형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실제 그것을 충족했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시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격자가 가려지는 전형,
더군다나 거기에서 중앙대나 한양대처럼 면접 자체나 아니면 한양대처럼 자기소개서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시의 투명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한적 조건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만약에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은 대학들의 정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 프로파일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학교 프로파일은 학생의 학업적 여건과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학업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과학고, 영재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죠. 또는 이 학생들이 4년대 대학의 진학률이 얼마나 되느냐, 서울대 진학률이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전문대 진학률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문과나 이과의 비율이라든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또는 학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고 어찌 보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것은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관계없이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형을 통해서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이 불리하다,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일반 전형에도 지원해서 붙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은 사실은 고등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이런 활동의 역량이 강화되어지는 대학에 지원하면 무조건 불리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활동의 역량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의 프로파일이 좋은 학교들, 진학률이 높거나 고등학교의 유형 자체가 높거나 학업 환경이 높은 환경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형, 없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이 되어진 이슈로 인해서 2024학년도에 우리가 정시 비중을 40%로 늘린다. 그 다음에 2022학년까지 정시 비중을 30%를 한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고교의 서열을 완화한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 흐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3부에서 일반고 출신의 학생으로 의대 가자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찍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전형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졌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내가 만약에 자사고나 특력 보면 학생부 종합 이렇게 전형이 구분이 되어졌지만 요즘에는 전형 자체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진 않는다. 물론 전형이 출신고등학교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전형이 결정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교과 성적이 우수하냐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이 구분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내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전형이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의 유형만으로 전형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유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대학이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2024학년도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결국 입시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도 우리가 수시나 정시에서 이러한 기조의 변화들이 읽혀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수시 전형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변화들이 읽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대를 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는 메이저 의대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한다. 그럼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세 가지 요소의 핵심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능력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리고 기타 내용들로 포함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좀 더 간소화되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글자 수도 줄고 그 다음에 항목도 간소화되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학생부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의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학생부의 비교과가 안 좋으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화시킬 수 있는 공정하게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1.15라고 해서 무조건 1.17인 학생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이런 학업적 배경들이 다 고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1.15와 1.17의 두 개의 학생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교과 외 비교과의 영역들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대학에 전화를 해, 부모님들이. 대학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기 이 대학은 학생부 교과 100%라고 하는데 혹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도 반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대학에서는 대부분 예전보다는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을. 그럼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과연 내신 성적만 우수하면 우수하냐? 이건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수상 영역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 활동의 우수성도 또한 우수성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는 성적이 내신 성적만 학생부에서 딱 뽑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 전체가 대학에서 열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합격생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실제 합격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 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12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에는 1, 2, 3, 4번 문항이 있고, 1, 2, 3번 문항은
대학별 공통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 1000자, 2번 문항이 1500자고 3번과 4번 문항은 보통 1000자로 구성하고 일부 학교는 4번 문항을 1500자로 구성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1번 문항에 기재가 되어지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결국 학업 경험을, 학습 경험을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활용이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학습 발달사항, 내신 성적이 여기 반영이 되겠죠. 수상경력을 기재하겠죠.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내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수학이나 과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 경험을 기재하겠죠. 그 다음에 독서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요.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주로 학생부 내용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은 4가지다. 교과, 수상경력,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 활동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 항목들이 나중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활용의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학생부가 구성이 되어져야 하면 내용이 구체적이며 학생의 노력의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글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게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취의 결과물이 없이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지고 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되어지면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나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학생부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들이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될 때 수능 최저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다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요. 다단계 전형의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2단계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거나 2단계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한양대나 중앙대처럼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이 대학들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학교생활 기록부. 그 기록부를 가지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과연 어떻게 서류평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3가지를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글자 수는 1500자고 3개의 활동을 쓰라고 하지만 대부분 3개의 활동을 쓰다 보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글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2개의 활동 내용을 대부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쓰는 게 바로 첫 번째는 수상경력이죠. 수상경력.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특히 요즘에는 소논문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연구나 탐구 보고서의 형태로 기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나 탐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이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2번 항목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번은 학습 경험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주도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보면 2번 문항에서는 활동의 우수성이니까 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 의과대학에서의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생명공학이나 이런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활동의 역량과 우수성, 성취의 결과물에 대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항목들이 결국은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의 구체성과 성취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로 구성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교내 활동들로 통해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쓰는데 주로 학생들이 쓰는 게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뭐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는 목적이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의대 가는 건 아니죠.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본인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2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의대를 가는 2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배려와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려와 나눔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에서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을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교내활동,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임명직과 관련된 상이죠. 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회장을 했다, 부회장을 했다, 또는 학예회 부장을 했다, 또는 동아리에서 내가 동아리 부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글자 수는 천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자소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 문항이 가장 고민스러워요. 왜? 1번, 2번 문항에 비해서 3번 문항은 쓸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4번 문항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건 대학별 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문항의 조건들이 다 다른데,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도서 3권에 대해서 선정 이유를 적도록 되어져 있고,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이 되어지는 학생부의 항목들은 진로 희망사항,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수상경력이나 독서활동,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4번 문항을 완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으로 다 활용이 되어진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은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의 노력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취의 결과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쓸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구체성이 확보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학생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탐구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자기조소성이 학생부 내용에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자소서로 연결이 되거나 면접으로 썼었을 때 그만한 가치가 나오지, 학생부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쭉 서술이 되어져 있을 뿐, 이 학생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얼만큼의 열정이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기술이 되어지지 않는 느낌을 주는 학생부, 또는 지나치게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님이 학생이 지나치게 만들어진 학생부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술은 되게 중요하고, 특히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워낙 우수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이 학생 한번 의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은 바로 뭐냐 하면 너무 칭찬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학생부에다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써줘. 영어 선생님도 그냥 영어 교과에다가 이 학생은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는 학생이고 영어 지문증 암세포와 관련이 되어진 이러고, 그런 내용들은 저의 생각일 수 있는데 되려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학생이 학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거, 또는 지나치게 학생부가 과대포장되어져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 거 안 좋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지나치게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들은 결국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칭찬을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되냐면 활동으로 이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활동으로 보여줘야지 자꾸 선생님들이 이 학생부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을 늘어놓는 것들은 대여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얘기는 결국 학생부라는 것이 그냥 학생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시 면접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합격생의 자소서를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또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돋보이는 스펙이 되어지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 방향을 삼는데 참 좋은 자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그럼 이제 내용을 가보면 과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하는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28명을 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연세대학교 면접형,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 고려대 계열적합성, 한양대학교 일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중앙대 다빈치와 탐구형,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순천향대 일반, 계명대 일반,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객책인제에서 이렇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실 거는 자, 수능 체제 미반영, 수능 체제 없으니까 대학 들어가기 쉽겠다. 왜? 난 수능 체제 불안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요소의 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있을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잠시 후에 제가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수능 체제를 미반영을 하는 학교가 다 6개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죠. 학생부 교과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구합니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과 미반영하는 대학들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수능시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가 100분위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면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죠. 이거는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딱 집어서 원서를 가나다군의 원서를 쓸 수 있다면 수시전형은 그렇지 않아요. 수시전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자체도 사실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원서를 쓰는 시점은 9월 하지만 수능은 11월 지금 9월에 원서를 쓰실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가 수능 체제를 다 충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지 충족하지 못할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내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딱 붙는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학생부 교과,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학교 프로파일과 적합한 대학의 유형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수시 6개의 원서를 적정 상향 계획을 세워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원서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체제의 충족 또는 수능 체제의 미충족의 경우에 따라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처럼 수능 체제 미적용 대학의 6개의 원서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쓰시는 경우의 사례들은 사실 많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합격에 있어서. 자, 그럼 먼저 세 개의 유형을 정리를 해봐요. 하나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전형 유형에 따라서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격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보면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자, 모집 인원이 29명 모집이었을 때 지원자가 115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3.97대 1 별로 높지 않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이 56.3%, 충족률이 2019년도 기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2.01대 1이에요.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죠.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55명이 지원해서 55명 선발하는데
100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8.22대 1인데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인원이 실질 경쟁률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고요. 논술 전형은 22명 선발하는데 233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105.95대 1입니다. 자, 총정률은 32.9대 1. 그래서 767명이 충족을 했고 실질 경쟁률은 33.9대 1이에요.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추가 합격자가 1명 정도 추가 합격했고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49명이 추가 합격이 돼서 추합률은 89.1%,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19명이 추가 합격되어서 65.7%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고려대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일수록 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실제 경쟁률이 2.20대 1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따지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쟁률이 결국 실질 경쟁률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논술 전형은 대부분 경쟁률이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0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최저 충족 비율 32.9대 1을 32.9%를 반영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 경쟁률이 34.9대 1 정도가 되어지므로 대학 가기에 가장 수월한 전형은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 가장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되게 중요한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어지면 만약에 지원한 학생이 4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1, 2, 3, 4등이 있는데 만약에 2등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3등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내신 성적은 좋은데 그러면 결국 1등과 4등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반영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신 편차폭이 걸어지는 거예요. 내신 편차폭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이 조금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은 경희대 같은 데를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고 논술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던 35명을 선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2021학년도에는 이화여대 부산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던 의과대학교 정원을 올해부터는 선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2024학년도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1학년도는 우리가 대공정화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확정되어진 내용이고 2022학년도에 대한 방안이 올 5월 정도에 방안이 확정이 되어지면 아마 논술 전형으로 뽑던 대학들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어디에 대학을 들어가기가 제일 쉽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미반영 대학의 원서를 쓰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미반영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없거나 불안한 학생들이 경희대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겠죠. 두 번째 어떤 학생들입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메이저 의대란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방국립대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의 합격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또는 뭐 인하대 등등등의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 반영 대학과 미반영 대학을 같이 원서를 쓰시는 경우겠죠. 이 두 개의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3개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서울대 의대가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연대나 성균관대에 합격하는 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생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우리가 막 보면은 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고 연대나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보다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대학 중에서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어느 대학이 더 높은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의대 자체가 실제로는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써보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의 원서를 썼는데 연세대, 성균관대는 다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는 사례, 또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만 붙고 성균관대나 경희대는 다 떨어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대학 자체의 의과대학의 서열을 나눌 수는 있으나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의과대학의 서열을 나눌 수는 없어요. 정시는 물론 수능이라고 하는 획일화되어진 그 정량화되어진 지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라는 그걸 통해서 의과대학의 서열을 나눌 수 있지만 수시 전형은 사실은 합격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의과대학의 서열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의 예를 봅시다. 서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75명. 이거는 2019학년도의 자료를 바탕해서 설명을 드려요. 아직 2020학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9학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는 75명이 모집 인원일 때 일반 전형이 지원 인원이 598명, 경쟁률은 7.97대 이겼어요. 자,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이 1.19, 최저가 1.47인데 요 1.19에서 1.47이라고 하는 이 성적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최저 기준이 폭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최저 기준은 적어도 2점대까지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45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10.31대 1. 자, 평균 성적이 1.29, 최저 기준이 1.80 정도 되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5명 선발하게 되어지고 경쟁률이 18.16대 1이고요. 그 다음에 1점대에서 1.49 등급대 학생이 79%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은 2점대 후반 정도까지 성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성적과 최저 성적의 편차폭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 기계고 활동, 학교의 프로파일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신의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가장 높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인식이 서울대나 연세대가 성균관대보다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러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면접에서 서울대학교는 면접이 MMI 면접으로 총 5개의 방에서 60분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일반 면접이고 성균관대학교는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나는 과연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어느 쪽에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할까? 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만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좀 특징을 얘기한다면 만약에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면접에 강점을 많이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두드러지는 학생이고 활동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원서 지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개의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높다, 어느 대학이 낮다, 어느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한꺼번에 다 원서를 쓰는 학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원서를 다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학업 역량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경우에 일부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의 충족과 미충족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 중에서 2개 정도로 원서를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거나 서울대와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거나 서울대와 연세대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지, 3개 대학을 같이 다 원서를 쓰는 사례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면접형과 활동우수형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면접형은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졸업 예정자였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 8.41대보다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형은 학생부의 평균 등급이 1.13, 최저가 1.50이고, 그 다음에 활동우수형은 평균이 1.29, 최저가 1.8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주로 여기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논의에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를 써야 되고 여기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원서를 쓰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면접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를 딱 펼쳐놓으면 과연 이 학생이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내가 연세대학교 붙을 수 있는지 붙을 수 없는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펼쳐놓고 심사를 해보면 사실 학생들의 우수성,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고 어떤 학생이 그 학생보다 다소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평가 요소를 따지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부가 무엇이 부족하고 다른 학생보다 무엇이 우수한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어렵고, 대학에서도 실제 그러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입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추합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학생들 간의 우수한 점들은 대부분 다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런 대학들은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 면접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 간의 우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고려대학교가 전형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특기자 전형에서 의대 선발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계열 적합성이라는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형이 일종의 약간 특기자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체제 없는 이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은 특징이 수능 체제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나머지의 전형들은 다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에서 면접이 40%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면접의 유형은 학생부 재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면접 일자는 전형의 특기자 전형에서 10월 26일 날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18명인데 지원 인원이 올해는 이제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전년도의 성적은 2.09, 특기자 전형이었을 때 충원율이 24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약간 유사한 성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형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학교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를 사실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원서를 쓰게 될 때 나는 한양대에 적합해, 중앙대에 적합해, 경희대에 적합해를 판단하기 사실 어렵죠. 그렇죠?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이 높다, 낮다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중앙대학교는 탐구형 전형과 다빈치 전형이 있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이 한양대학교 일반 전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다빈치 전형은 일종의 아까 얘기했었던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비슷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다시 말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중앙대 탐구형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1번이 비슷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경쟁률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한양대가 19.32대 1,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형이 16대 1,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이 17.1대 1로 경쟁률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등급 컷이 평균 등급이 1.7, 최저가 3.3이에요. 그리고 중앙대 탐구형도 평균이 1.91. 그 다음에 한양대도 유사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학교들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학생부 평균 등급 장체도 1.7 정도 되어지면 높지 않고 최저는 점수 포차적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거기에다가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같이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나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신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나는 내신 성적이 1.8이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경희대 봤더니 1.7이고 최저가 3.3이니까 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1.8도 지원해서 붙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나 비교과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장단점들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실 적이고 이 세 개 대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경희대학교에서는 면접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양대나 중앙대에 비해서 서류평가의 우수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처럼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학교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논술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앙대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을 진행했지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죠. 경희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대학의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의 차이점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 개 대학을 같이 원서를 쓰는 학생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서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의 우리가 원서를 쓰긴 하지만 이 6개의 원서 지원 안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의 반영과 미반영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100% 의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전형 유형 다시 말해서 수능 미반영 전형의 원서 지원을 6개를 몰아쓰거나 3개 이상을 몰아쓰는 경우도 사실 비슷하지 않고 그 3개가 비슷한 대학으로 3개를 다 몰아쓰는 경우도 사실은 많진 않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하대, 순천향대, 계명대 어떻게 보면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중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끝이라는 얘기는 이 대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하대학교는 서울이나 경기 주요 대학 중에서 마지막 대학이고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의 의과대학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번 좀 노려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대학들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각각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아요. 인하대학교가 25.9대 1, 그 다음에 순천향대가 26.83, 계명대가 35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계명대는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명 안에서의 합격생의 평균 등급의 컷에 대한 부분은 신뢰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자, 지금 보시면 인하대학교는 평균 성적이 1.74, 최저가 3.30,
순천향대는 평균이 1.19에 최저가 1.39, 계명대는 자 평균 성적이 2.35 정도의 성적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 인하대학교의 평균 성적이 1.74인데 최저가 3.30이다. 자, 순천향대는 1.19인데 최저가 1.39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순천향대학교가 인하대학보다 높은 학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이고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결국 내신에 중점을 많이 두고 뽑는 학교다. 결과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에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하대학교는 평균과 최저의 점수 편차 폭이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폭이 크게 벌어지는 거로 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고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리고 또 하나 아실 점은 최저가 1.39라고 해서 실제 1.31이 뽑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을 봤더니 최저가 1.39라고 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나는 1.30이야. 난 왜 떨어졌지? 라고 무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이렇게 1.39라는 최저 성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실제 1.38, 37, 36이 다 합격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외에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되니까 1.39보다 뛰어난 1.30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100%인데 아니 1.39라고 했는데 나는 1.30인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비교과 활동의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꼭 1.39라고 해서 1.30이면 무조건 붙는다라는 방정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여줬었던 거는 실제 서울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계명대까지 해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의 대학들을 쭉 정리했어요.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학들마다 전형의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면접이 있느냐, 자소서를 제출하느냐, 또 면접을 실시하는 기준이 수능 전이냐, 수능 이후냐, 면접의 방식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의 유형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느 대학이 높다, 어느 대학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특히 수시는 그렇습니다. 자, 이 학생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원한 사례를 봅시다. 이 학생은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교과 성적이 1.21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의과대학에 원서를 쓸 때 1.21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과 교과 성적의 경쟁률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수능 미반영 대학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제 원서 지원은 서울대 일반, 연세대학교 면접형,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가천대학교 가천의예를 원서를 썼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 연세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3개 학교를 원서를 쓴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입시 결과는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는 다 불합격.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미충족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제 붙은 학교는 서울대학교만 최초 합격을 했고 연세대학교는 불합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거예요. 서울대 의대가 경희대 의대보다 좋은 의대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좋은 의대예요. 하지만 정시에서도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가 경희대 의대보다 점수가 높죠. 그리고 가군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이화여대 의대나 가천대 의대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합격생의 스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가천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시 전형에서는 대학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학교의 프로파일,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원서를 써야 되겠죠. 자, 가천의대 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부 평균 70% 컷이 1.8 정도 되어져요. 1.8이 평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활동의 우수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이화에는 평균 등급이 1.4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반 연비를 높게 준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림대학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평균 등급이 1.13, 그 다음에 상위 70%가 1.18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하다, 유리하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부적합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꼭 결국은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의과대학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자, 이 학생은 자사고의 출신자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1.47 정도 되니까 아까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은 더 떨어져요. 1.47 정도의 내신 성적은 의과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위 그룹에 해당이 되는 성적인데, 고등학교 유형 자체가 자사고이다 보니까 활동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 학생이 지원한 대학을 보면 울산대, 한림대, 경희대, 중앙대를 원서를 썼고, 지금 울산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경희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원서를 6개를 쓴다 하더라도 6개를 하나의 유형에다 다 몰아서 원서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수능 체제의 충족과 미충족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의대와 치대와 공과대학을 나눠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를 한꺼번에 몰아쓰거나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한꺼번에 몰아쓰거나 이렇게 몰아쓰는 사례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는 울산대, 한림대는 불합격했어요. 울산대, 한림대를 불합격한 게 아니라 울산대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한림대학교는 1단계는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 불합격했고, 왜냐하면 한림대는 1.13에서 1.18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부적합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1차 합격을 했으나 최종 합격을 못했고, 중앙대학교도 불합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뭐였었냐 하면 수능체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 그 다음에 1.47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교과 성적에다가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대 합격을 한 거고, 한림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부적합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학교의 유형도 사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경희대나 아니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유형으로는 적합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경희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동일 계열, 동일 학교 내의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폭이 넓기 때문에 동일 학교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인 경쟁이라고 본다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동일 학교나 동일 계열 내의 경쟁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학생은 아마 동일 학교나 동일 계열 내의 경쟁에서 경희대나 중앙대에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에는 부족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자사고에 1.47 정도 되어진 학생들이 대부분 경희대나 중앙대, 한양대의 원서 지원이 다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실패를 했고, 그래도 이 학생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입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뻔히 아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수능 최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률이 하락으로 되어지고 실질 경쟁률은 더 떨어지게 되어지고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능 최저가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처럼 실질 경쟁률이 2대1, 3대1의 경쟁률 속에서 합격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수능을 미반영하는 경희대 같은 데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보통 18대1,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데 원서를 쓰게 되면 한 26대1 정도의 경쟁률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의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6개의 지원을 동일 유형, 동일 전형, 동일 학과에다 원서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6개를 다 수능 최저 미반영에다 원서를 썼다. 6개를 다 학종에다가만 썼다. 6개를 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조건들만 썼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대부분 분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교과를 쓰시면서 종합으로 쓰시게 되고, 종합을 쓰시면서 수능 최저와 미반영과 반영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의 유형과 각 고등학교의 현실에 맞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자기도적인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학생부의 진로희망부터 시작해서 독서활동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1번, 2번, 3번, 4번 내용을 구성하거나 채우는 모든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대한 철저한 기재관리, 학교 활동에 대한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의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있을 때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